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요. 와, 지금 한국 경제랑 사회가 정말 복잡하고 또 역동적인 상황이구나 하는 게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터지고 있죠.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전쟁부터 당장 우리 동네 부동산 경매 시장의 열기, 그리고 우리가 즐겨보는 K 콘텐츠의 그 이면까지. 오늘은 이 전혀 달라 보이는 점들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그 숨은 맥락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 경제에 어떤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그 외부의 충격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대한 파도에 맞서면서 우리 내부의 시장과 산업, 심지어는 우리의 저녁 식탁 풍경까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지각 변동의 현장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거대한 외부의 파도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역시 미국의 압박인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발언 말이에요. 100% 관세라는 말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100%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보통 관세는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인데 100%면 이건 사실상 수입 금지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말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향한 진지한 경고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좀 정치적인 수사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사실상 수입 금지 선언이라는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건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 미국의 아주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봐야 해요. 강력한 의지. 네, 이건 단순히 미국의 공장을 지으세요라는 압박을 넘어서는 미국의 더 큰 그림의 일부거든요. 더 큰 그림이라면요? 미국은 지금 AI 반도체 칩 생산부터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최종 서버 조립까지 이 AI 공급망 전체를 자국 영토 안에 구축하겠다는 AI 주권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미 마이크론이 뉴욕의 거대한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게 그 신호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더 만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메모리 만들고 대만이 시스템 반도체 만들어서 중국에서 조립하는 이 글로벌 분업 공식을 아예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공식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시도죠. 와. 그러니 중국도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자료에 나온 엔비디아 AI 반도체 H200 통관 차단 조치가 바로 그 반격의 예입니다. 그게 반격이었군요. 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고립시키려 한다면 우리도 너희의 공급망을 끊어버리겠다는 명백한 메시지인 셈이죠. 심지어 미국이 H20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한 직후에 나온 조치라 엔비디아도 완전히 허를 찔렀다고 해요. 잠시만요. 근데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미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데 관련 기술주들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등한다고요? 네, 그렇죠. 자료를 보면 중국판 나스닥인 청해반, 커청반 수익률이 6개월 만에 30%, 50%씩 올랐다고 나와요. 보통 악재가 터지면 주가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장은 대체 뭘 보고 저렇게 베팅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상황의 역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장은 미국의 제재를 중국 기술 기업의 종말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받아서 자립할 절호의 기회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네. 외부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내부적으로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그 기술 자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 기대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거죠. 외부의 압력이 오히려 내부의 결속과 기대를 키우는 아이러니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미중 갈등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8개국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는 사례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아요. 맞습니다. 동맹이냐 적이냐를 떠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 이게 이제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되어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뉴 노멀. 이런 외부 충격들은 곧바로 원화 가치의 변동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를 계속 흔들게 되고요. 그렇죠. 이런 예측 불가능한 파도를 막으려면 결국 뭔가 방파제가 필요할 텐데 자료에서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네요. 네.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CPTPP 가입이군요. 네,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일본, 캐나다, 호주 같은 여러 나라들과 함께 외교적 방파제를 쌓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아,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거군요. 그렇죠. 미국의 관세를 무기처럼 휘두를 때 우리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여러 나라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협상력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죠. 미국과 중국의 압박, 예측 불가능한 관세, 이런 외부 충격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나 가게들은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하나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 돈들은 실제로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바로 저희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국 내부의 지각 변동이죠. 아, 드디어 내부 이야기로. 네. 돈의 흐름, 즉 머니무브가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이 한 달 만에 30조 원 넘게 줄었다고 나오는데요. 요구불 예금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돈이죠? 쉽게 말해서 언제든 뺄 수 있도록 은행 계좌에 잠시 주차해둔 대기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대기자금. 그 대기자금이 30조 원이나 증발해서 투자 시장으로 달려나갔다는 뜻입니다. 30조 원이요? 와, 그럼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추적해보니 크게 부동산, 주식,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리츠, 이 세 군데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부동산부터 한번 보죠. 정부 규제를 피해서 법원 경매 시장에 과열되고 있다고요? 네, 과열 정도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무려 102.9%를 기록했어요. 잠깐만요. 102.9%요? 경매는 보통 시세보다 싸게 사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감정가보다 돈을 더 얹어준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게 지금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세보다 비싸게라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여기에는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아, 성동구의 한 아파트는 무려 40명이 몰려서 기존 최고 매매가를 경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 광풍이네요. 그럼 주식시장으로 넘어온 돈들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삼전닉스 다음 주자를 찾는 움직임이 분주하다고요? 맞습니다. 국민연금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까 검토할 정도니까요.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잃을 차세대 주도주로 크게 세 가지 테마에 주목하고 있어요. 세 가지 테마요? 네, AI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대용량 전력을 공급할 원전, 그리고 자동화와 인구 감소 시대의 핵심인 로봇,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다시 주목받는 조선 분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원전, 로봇, 조선, 네, 그리고 새로운 투자처로 리츠가 떠오른다는 점도 흥미롭네요. 네, 이건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큽니다. 정부가 리츠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폭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 세금 혜택에 기존에는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낼 수 있었는데 이게 9.9% 단일세율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거죠.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최근 고배당주 ETF 수익률이 3에서 4%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리츠는 여전히 6에서 8%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고요. 이렇게 투자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정작 우리 일상은 경제적 압박으로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금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 중반까지 치솟았다고 하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5년 전에 2%대 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많으시죠? 지금 통장에 찍히는 이자 금액을 보면 정말 체감이 다르실 것 같아요. 이자 부담이 그냥 2배 이상 늘어나는 거니까요. 정말 큰 부담이죠. 그런데 금리 같은 단기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요? 바로 자료에 나온 AI와 노동 생산성의 역설입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챗 GPT가 나온 이후 3년 동안 미국은 노동 생산성이 7.8%나 급증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0.4% 감소했다니. 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똑같은 챗 GPT를 쓰는데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단순히 서비스업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AI 툴을 도입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 툴을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영세 기업 간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미국에서는 사무직뿐만 아니라 물류,
고객 서비스 같은 현장에서도 AI가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재설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AI를 업무 보조 도구 정도로만 쓰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 제조업 생산성은 6.8% 올랐지만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의 파도가 밀려왔는데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셈이네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위기 신호는 우리의 주력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전기차 시장만 봐도 그래요. 국내 시장에서 국산차 비중이 52%까지 떨어졌다고요. 네, 불과 2년 전만 해도 69%였는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테슬라 모델 Y와 BYD 아토3 같은 수입 전기차의 공세 때문이죠. 특히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췄고 BYD는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 원대 후반에 살 수 있는 모델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요. 아니, 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데도요. 네.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수입차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K 컨텐츠도 위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골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K-팝 음반 판매량은 줄고 드라마 제작은 줄어서 글로벌 OTT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고 영화는 내수 시장 자체가 붕괴 직전이라고요. 특히 IP, 즉 지식재산권 문제가 가장 뼈아픕니다. IP 문제? 네, 최근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네, 봤어요. 이 IP의 가치가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문제는 그 IP를 넷플릭스가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한 건의 이익을 놓쳤다는 차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K 컨텐츠가 아무리 세계를 휩쓸어도 그 경제적 가치를 담아낼 그릇, 즉 IP 비즈니스라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에겐 아직 없다는 경고음이군요. 이건 마치, 아니, 더 정확한 비유를 들자면 훌륭한 농부가 매년 최고의 사과를 수확하지만 그 사과나무는 남의 밭에 심은 것과 같은 상황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전 세계 50대 IP 라이센서 명단에 한국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 그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한 곳도요? 네, 성공의 과실을 우리가 따먹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이런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현상도 있어요. 바로 스몰 사이즈 열풍입니다. 아, 네. 이건 정말 공감되네요. 저도 얼마 전에 마트에서 호빵을 사려다가 4개짜리는 혼자 먹기 부담스러워서 망설였는데 하나씩 포장된 걸 보고 바로 집어들었거든요.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일부였다니 신기합니다. 네.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6%를 넘어서고 또 건강을 위해 적게 먹는 소식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CJ제일제당의 소용량 베이컨이나 동그랗게 만든 1인용 스팸, 삼립의 낮게 포장 호빵 같은 제품들이 기존 대용량 제품보다 훨씬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와, 오히려 더 잘 팔리는군요. 네. 변화하는 사회 구조가 우리의 소비 패턴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자, 오늘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외부의 압력부터 그로 인해 급변하는 국내 투자 환경, 그리고 AI 생산성의 역설과 K 컨텐츠의 위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국 경제와 사회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외부의 압력은 내부의 변화를 촉발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바로 그 증거들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글로벌 플랫폼이 K 컨텐츠의 이익을 가져가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국내 전기차 시장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한국판 IRA 같은 정책을 고민하고 투자자들은 제2의 삼성전자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의 압력일까요? 아니면 우리 내부의 구조를 바꾸고 혁신하는 그 속도일까요?